이것은 잠수함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핵주권 지형이 실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그가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된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AP통신조차 영국과 호주와의 핵잠 협상에서도 기술 이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오커스 체제 하에서도 기술은 분리되었고 운영과 플랫폼은 허용되었지만 핵심 설계와 연료 주기 기술은 통제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가 등장했다. 그 대상이 한국이라는 점이 구조를 바꾼다. 영국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받은 국가다. 그럼에도 미국은 핵잠,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했다. 호주는 바이든 정부 시절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트럼프 체제에서 그 방향성은 다시 흔들렸다. 오커스가 사실상 느슨해졌고 미국의 기술 공유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게만 비공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동맹 등급이 재정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동맹이라는 이름은 많다. 그러나 기술을 건네는 동맹은 극히 드물다. 이 지점에서 필라델피아라는 장소가 중요해진다. 생산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현재 미국 동부조선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에 가깝다. 즉, 이번 결정은 호의가 아니라 계산이다. 미국은 기술을 통제하면서도 산업적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조건을 충족한 곳이 한국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발표가 관세 협상 직후에 나왔다는 시간적 배열이다. 뉴욕타임즈는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보다 덜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에서 안전장치 없이 위험을 떠안았고 투자 성과가 미흡할 경우 관세 인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 위치에 놓였다. 구조적 비대칭이 명확하다.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 장치를 확보했고 일본은 통제권을 넘겼다. 이 차이가 안보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 협상가들이 엄청났다고 언급한 부분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협상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밤유비를 올리는 식의 교환이 아니라 민감한 기술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교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핵잠은 상징이고 실제 핵심은 기술 접근 권한이다. 여기서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이 다시 부상한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제한적이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기술적 한계라기보다 정치적 장치였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이후 재처리와 농축을 협상 의제로 올리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운영 허가 문제가 아니라 연료 주기 통제,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탄소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과 연결된다는 보도는 산업 체인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축은 해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확보하면 선택지가 열린다. 선택지를 가진 국가는 협상력이 달라진다. 동시에 트럼프는 미국 국방부에 핵무기 실험을 지시했다. 이는 미국이 핵 억제력 전반을 재가동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한국 핵잠 승인과 이 조치는 시기적으로 겹친다. 동맹의 한 축을 강화하면서 지역 억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그림이 읽힌다. 이때 한국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구조의 일부로 편입된다. 일본의 반응이 과격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포털에서는 IAEA 개입을 요구하며 한국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의도를 의심했고 일부는 한국이 결국 핵보유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의제로조차 올리지 못한 사안이 한국에게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격차의 문제다. 중국 네티즌들이 작은 나라가 무슨 핵잠이 필요하냐고 반응한 대목 역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 핵잠 건조에 들어간 현실 속에서 한국이 동일한 영역에 진입하는 순간 동구가 해양 억제 구조는 재편된다. 특히 동해와 서해라는 제한된 해역에서도 핵잠은 체류, 시간과 생존성 측면에서
기존 재래식 잠수함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 플랫폼 교체가 아니다. 억제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기조와 다른 방향을 시사한다. 핵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거북해하던 태도에서 조건부 기술 공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결국 핵잠 건조 발표는 표면이다. 그 아래에는 기술 접근, 연료 주기, 재처리 협상, 산업 결합, 그리고 억제 구조 재평이라는 다층적 움직임이 깔려 있다. 주변국이 불쾌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하나다. 기술 접근이 실제 제도 개정과 연결될 경우 동북아의 전략적 비대칭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완전히 잃게 되는. 영국과 호주도 받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동맹 서열이 아니라 신뢰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다. 오커스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결속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보면 핵잠수함 플랫폼 공유와 기술 이전은 분리되어 있었다. AP통신이 지적했듯이 영국과 호주와 체결한 핵잠, 잽상에서조차 기술 이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다시 말해 운영은 허용하되 핵심 설계, 연료, 소음 저감은 민감 영역은 통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원칙이었다. 이 원칙이 한국을 기점으로 흔들리고 있다. 영국은 공식 핵보유국이다. 핵무기 체제 내에서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잠 핵심 기술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이었다. 호주 역시 바이든 정부 시절 계약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체제에서는 오히려 오커스의 속도와 방향성이 재조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커스가 실질적으로 느슨해졌고 미국은 기술 공유에 더욱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술 공유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감정적 결정이 아니다. 구조적 선택이다. 왜 한국인가? 답은 산업 역량과 통제 가능성의 교차점에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동부 조선 인프라가 안보적으로 취약하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제약을 안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한다는 발표는 단순한 장소 지정이 아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산업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기술을 통제하면서도 생산 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파트너는 많지 않다. 여기서 일본과의 대비가 선명해진다. 트럼프가 일본을 최고의 동맹으로 치켜 세웠지만 실제로 일본이 확보한 것은 상징적 언어에 가까웠다. 다카이시 총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의제로조차 부상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건조 승인과 기술 공유 언급까지 끌어냈. 같은 동맹권 안에서 의제 접근권이 다르다는 것은 접상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뉴욕타임즈는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보다 덜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서 안전장치 없이 위험을 떠안았고 투자 성과가 미흡하면 관세 인상, 압박을 받는 위치에 놓였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 투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장치를 확보했다. 이 구조적 차이는 안보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통제권을 넘긴 쪽은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조건을 설계한 쪽은 의제에 접근한다. 일본 포털과 언론에서 IAEA 개입을 요구하며 한국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의도를 의심한 반응은 감정의 과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문턱에 접근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의 20% 미만 농축 제한과 재처리 금지라는 구조를 재논의하겠다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의제 설정 능력 자체가 다르다. 호주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오커스를 통해 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연료주기 통제권은 미국에 있다. 원료 생산, 농축, 재처리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연결된 보도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 플랫폼 구매가 아니라 연료 체인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접근 가능성과 실제 보유는 다르지만 협상 테이블에 눌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격차를 만든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별도 범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싱크탱크와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이는 영국이나 호주를 대상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담론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고 ICBM,
기술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의심이 크지 않다. 즉,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능력은 충분하고 통제는 가능한 파트너로 분류된다. 중국의 반응 역시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작은 나라가 무슨 핵잠이 필요하냐는 표현은 기술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싶은 심리의 반영이다. 중국과 북한이 핵잠 건조에 착수한 현실 속에서 한국이 동일한 영역에 진입하면 해양 억제 구조는 다극화된다. 특히 동해서해라는 제한된 해역에서도 핵잠은 체류, 시간과 생존성에서 재래식 잠수함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요소다. 결국 오커스와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그들은 플랫폼을 받았고 한국은 기술 접근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접근권이 현실화될 경우 연료주기, 재처리, 농축 문제는 더 이상 금기 의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동맹의 서열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한으로 재구성된다. 문제는 이제 남는다. 기술 공유가 제도 개정과 연결되는 순간 미국은 어디까지를 허용선으로 설정할 것인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기술 한 줄도 얻지 못한 일본과 관세 협상 직후 핵잠 기술 공유를 언급받은 한국의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뉴욕타임즈는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투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여러 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투자 결정권을 사실상 미국에 넘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기사 내용이 아니다. 협상 구조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레임에 들어갔다. 문제는 안전장치다. 미국 재무장관이 매분기 평가를 언급하며 게을리하면 일본은 멈출 수 없는 투자 사이클에 묶였고 실패하면 관세를 맞는 이중 리스크 구조에 들어갔다. 손해가 나면 그대로 소각될 수 있는 포지션이다. 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 미국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투자 실패의 리스크를 전부 떠안지 않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미다. 협상에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지켰는지가 이후 안보, 의제 접근권을 좌우한다. 트럼프가 한국 협상가들이 엄청났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 지점을 압축한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모자랐다면 미국에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이번 협상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끌간 구도가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관세라는 압박카드 속에서도 한국은 반대급부 의제를 밀어넣었다. 그 결과로 핵잠 건조 승인과 기술 공유 언급이 분장했다는 시간적 배열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다카이시 총리가 추진하려던 핵추진 잠수함 구상은 의제로조차 올라오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일본을 덜 신뢰해서가 아니다. 일본은 협상에서 구조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투자 프레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안보 기술, 의제를 추가로 요구할 공간이 제한된다. 협상력은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다시 보여준다. 또 하나의 차이는 조건 설계 능력이다. 일본은 대미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넘겼다. 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 이후에도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되 주한미군 분담금은 거의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부담을 늘리되 통제 구조는 유지하는 접근이다. 동일한 동맹 안에서도 전략적 개선의 방식이 다르다. 일본 내부 반응이 과격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한다거나 IAEA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표면적이다.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 접근권의 차이에 대한 불안이다.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기술 문턱에 접근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의 20% 농축 제한과 재처리 금지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단계까지 올라왔다. 의제 설정 능력의 격차가 전략 격차로 이어진다. 미국 입장에서도 선택은 계산적이다. 일본은 자본을 제공하지만 기술을 공유할 경우 통제 리스크가 커진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조선 역량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고 산업적 상호 의존 구조 속에서 통제 가능한 범주로 분류된다. 즉, 돈을 주는 동맹과 기술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동맹은 다르다. 미국은 후자를 택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잠 자체보다 협상 패키지의 총합이다. 관세, 투자, 방위비, 조선 역량, 그리고 핵 관련
기술 의제까지 연결된 복합 교환 구조가 작동했다. 일본은 경제 패키지에 집중했고 한국은 경제 패키지를 안보 패키지와 결합시켰다. 이 결합 능력이 기술 접근의 차이를 만들었다. 결국 5,500억 달러와 기술 공유 언급 사이의 대비는 단순 비교가 아니다. 자본 규모가 아니라 조건 설계 능력이 동맹의 위계를 결정한다는 사례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일본은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은 확대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관련된 의제까지 끌어올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동북아 동맹 내부의 서열은 더 이상 명목상의 동맹 강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단계로 이동한다. 핵 잠수함은 거치다. 취재 문턱은 20%라는 숫자와 재처리 금지 조항이다.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조차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는 금지했다. 이 조항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통제 구조 때문이었다. 농축과 재처리는 연료 주기의 심장부이며 여기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플랫폼은 있어도 주권은 없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재처리와 농축을 협상 의제로 올리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농축을 통해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사가 아니다. 임기 의제를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이 구조를 흔든다.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시설 지원과 연결된다는 소식은 산업체인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축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재처리와 농축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순간 선택지가 열린다. 선택지를 가진 국가는 협상장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트럼프가 미국 국방부에 핵무기 실험을 지시했다는 보도 역시 분리해서 볼 수 없다. 미국이 핵억제 체계를 재가동하는 흐름 속에서 동맹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달리 지금은 억제력 현실주의가 전면에 올라와 있다. 한국 핵잠 승인과 농축 재처리 논의는 이 전환의 일부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허락하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카토 연구소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빠르면 6개월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다. 이는 과장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담론이 금기에서 정책 옵션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예산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핵무기 전진, 배치나 핵공유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과거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은 더 이상 주변적 담론이 아니다. 구조적 억제 재설계의 일부로 언급되고 있다. 물론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다른 문제다. 전자는 통제권이 미국에 있고 후자는 한국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전진 배치 옵션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독자적 기술 확보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핵심은 통제권이다. 연료를 누가 만들고 재처리를 누가 결정하며 최종 버튼을 누가 쥐는가의 문제다. 20%라는 숫자는 그래서 상징적이다. 20% 미만 농축은 민수용 원자로와 일부 연구용 범주에 묶인다. 그러나 농축 수준과 재처리 기술을 확장하는 순간 연료, 주기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제 능력이 축적된다. 기술 축적은 선언보다 빠르다. 선언은 정치적이지만 기술은 되돌리기 어렵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감수했다.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면서도 주한미군 분담금은 거의 동결하는 구조를 협상 중이다. 경제적 대가를 치르되 안보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패키지다. 핵재 처리와 농축 의제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은 중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유도 이 연료 주기 문제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핵잠은 상징이다. 진짜 위협은 농축과 재처리 능력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순간 발생한다. 그때부터는 플랫폼 숫자보다
기술 축적 속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문제는 이제 기술 논의가 협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다. 20% 제한이 완화되거나 재처리 금지 조항이 수정된다면 동북아 억제 구조는 선언 없이도 질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비대칭을 만들어내 가능성을 품고 있다. 미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핵잠 승인과 기술 의제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문제는 그 수량이 늘어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구조적 딜레마다. 미국이 아무리 해구산을 약속해도 북한의 핵탄두수가 증가하면 미국 본토 도시가 인질로 묶이는 위험은 현실로 남는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북한과의 핵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 신뢰 격차가 동맹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변수까지 겹쳤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분쟁 구도가 아니다. 중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착수했고 해군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 해양 공간은 다층적 핵억제 경쟁 구도로 이동 중이다. 이 환경에서 한국을 기존의 비핵 틀 안에 묶어두는 것이 미국에 유리한가에 대한 계산이 달라졌다. 바이든 정부 시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기조는 북한의 지속적 핵 고도화와 현실적 괴리를 드러냈다. 비핵화 선언은 유지되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을 축적했다. 선언과 현실의 간극이 커질수록 억제 구조는 취약해진다. 트럼프 체제는 이 간극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핵무기 실험 지시라는 조치 역시 미국이 억제력 재정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초기지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ICBM 기술까지 언급했. 즉 기술적 기반은 존재한다. 미국 입장에서 완전히 무능한 국가의 민담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리스크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립 역량을 갖춘 상태다. 공유는 통제와 결합된 형태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변수는 산업이다. 미국 동부 조선 인프라의 취약성은 오래된 문제다. 필라델피아 건조 언급은 단순한 장소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상호 보완을 전제로 한다. 미국은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복원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 효율은 미국 안보 산업을 완화할 수 있는 카드다. 전략은 군사와 산업을 분리하지 않는다. 미국 내부 담론도 변화하고 있다. 카토 연구소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 상원에서는 핵무기 전진 배치나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국방 예산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한반도 억제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흐름의 일부다. 미국은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첫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경우 통제 밖으로 나갈 위험. 둘째, 한국이 확장 억제를 신뢰하지 못해 동맹 신뢰가 붕괴되는 위험. 이 두 위험 사이에서 제한적 기술 공유와 제도 개정 논의는 중간 지점이 된다. 완전한 독자 핵무장도 아니고 완전한 비핵 틀 유지도 아닌 통제된 진입이다. 관세 협상과 방위비, 국방비 3.5% 인상 논의까지 연결된 패키지는 이 계산의 일부다. 한국은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의제 접근권을 확보했다. 미국은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는 대신 기술 통제 범위를 재설정했다. 교환이 작동하고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이 구조를 반영한. 중국 네티즌들이 작은 나라가 무슨 핵잠이 필요하냐고 비난하고 일본이 IAEA 개입을 언급하는 것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한국이 연료주기 접근권을 확보하는 순간 동북아 억제 구조는 미중 양극 구도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층 구도로 이동한다. 미국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 한국을 통제된 기술 공유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억제 체계의 일부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비핵 틀을 고수하며 신뢰 격차를 방치할 것인지. 현재의 움직임은 전자에 가깝다. 그리고 이 선택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단순 동맹을 넘어 억제 설계의 공동 설계자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재설계가 어디에서 균형을 멈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개인의 결단으로만 보면 오판이다. 미국 내부의 담론 구조가 이미 이동하고 있다. 카토 연구소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변적 발언이 아니라
미국 보수정책 네트워크 내부에서 제도화된 문제 제기다. 더 이상 비핵화가 유일한 정답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억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빠르면 6개월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 이 수치의 정확성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고 ICBM 기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즉, 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정책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흐름은 감지된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국방예산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발언이 아니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다. 동시에 핵무기 전진 배치나 핵공유 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과거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다시 그 옵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기존 워싱턴 선언을 유지하며 확장 억제 신뢰를 말로 보강하는 방식. 둘째,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나 핵공유 협정을 통해 통제권을 미국이 유지하는 방식. 셋째, 한국이 연료 주기와 핵심 기술을 확보해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중간지대다. 미국 입장에서 완전한 독자 핵무장은 통제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동맹 신뢰 붕괴라는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탄두수가 늘어날수록 미국 도시가 인질이 되는 구조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잠식한다. 미국 내부에서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갖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하는 배경이다. 이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감지되었다. 전직 보좌관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고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은 한반도 억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개인 발언이 아니라 당내 전략 논쟁의 일부다.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이 담론이 정책 옵션으로 부상했다. 핵잠 승인과 기술 공유 언급은 이 내부 담론과 연결된다. 단순히 동맹을 강화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억제 구조를 다침화하는 방향이다. 핵잠은 생존성과 은밀성을 높여 억제 신뢰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농축과 재처리 논의까지 연결되면 억제의 물적 기반이 확대된다. 미국은 이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기보다 관리, 국방비 3.5% 인상 논의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한국이 부담을 늘리면 미국 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맹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기술 공유와 억제, 강화가 패키지로 묶인다. 이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제도적 교환이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핵 확산 우려, 동북아 군비 경쟁 심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 등은 여전히 제기된.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 반대 논리를 약화시킨다. 확산을 막자는 원칙이 현실에서 효력을 잃는 순간 관리된 확산이라는 차선책이 등장한다. 한국은 이 구조 속에서 수동적 대상이 아니다. 기술 역량과 산업 기반, 미사일 기술, 조선 능력은 이미 축적되어 있다. 미국 내부에서 한국을 논의할 때 가능한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는 일본과의 대비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문턱에 접근하지 못한 채 자본과 외교적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미국 내부의 담론 이동은 한반도 억제 체계의 재설계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어느 지점에서 미국이 통제선과 자율성의 경계를 긋느냐이다. 그 선이 이동하는 순간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주변국의 과잉 반응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트럼프가 한국 핵잠 건조를 공개 언급하자 일본 포털과 언론에서 즉각적으로 IAEA 개입 필요,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의도 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견제가 아니다. 일본은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에 20% 농축, 제한과 재처리 금지라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기술 격차가 제도 격차로 고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다. 일본 내부에서 한국이 다음 단계로 핵보유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배경도 동일하다. 북한이 한국 육상기지를 타격해도
핵잠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억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핵잠의 전략적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 반응이다. 면밀성과 생존성이 결합된 플랫폼은 억제의 질을 바꾼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이 이 의제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의제로조차 올라오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필라델피아 건조 승인과 기술 공유 언급까지 끌어냈다. 동맹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의제의 범위가 다르다. 이것이 일본이 느끼는 불편함의 핵심이다. 중국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다. 작은 나라가 무슨 핵잠이 필요하냐. 다른 곳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표현은 기술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심리다. 중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들어갔고 북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동일한 영역에 진입하면 동북아 해양, 억제 구조는 삼각구도로 재편된다. 미국과 중국 양극 구조가 균열을 일으킨다. 특히 동해와 서해, 대한해협처럼 제한된 해역에서도 핵잠은 체류 시간과 작전 지속성 측면에서 재래식 잠수함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생존성 기반 억제 구조의 확장이다.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해군 전략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다. 핵잠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억제 신뢰성을 재구성하는 변수다. 일본 언론이 IAEA 개입을 언급한 것도 흥미롭다. 이는 기술 논의를 국제 규범의 틀 안에 묶어두려는 시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까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규범만으로 억제 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각국은 자국의 선택지를 계산한. 중국 네티즌들이 제압해야 한다, 수출 금지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인 대목도 구조적 불안의 반영이다. 기술 접근권이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원료 주기와 관련된 실질적 선택지를 갖게 된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동맹 전초기지가 아니라 억제 구조의 독립변수로 등장한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요소다. 주변국의 반응은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시킨다. 이번 발표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과도한 경계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은 기술 접근 가능성을 읽었다. 그 가능성이 제도화되는 순간 동북아 전략 균형은 이전과 다른 단계로 이동한다. 문제는 이제 반응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일본이 추가적인 대미 협상을 시도할지, 중국이 해군력 증강이나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지, 또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환경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의 기술 접근 논의는 주변국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고 그 자극이 어떤 형태의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될지는 아직 열려있다. 핵 잠수함은 종착점이 아니라 연결점이다. 진짜 변수는 연료 주기와 미사일 결합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다. 이미 전제는 깔려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중국은 핵잠 건조를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환경에서 한국이 핵잠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군, 전력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억제 체계의 충의를 하나 더 쌓는 행위다. 핵잠은 생존성과 은밀성을 기반으로 한다. 동해 서해처럼 제한된 해역에서도 재래식 잠수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체류 시간과 작전 지속성을 갖는다. 이는 플랫폼의 차이가 아니라 억제의 신뢰성 차이다. 지상기지가 타격되더라도 해상에서 보복 능력이 유지되는 구조는 억제 곡선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여기에 농축과 재처리 논의가 결합되면 그림은 더 달라진다.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의 20% 농축 제한과 재처리 금지 조항이 재논의 대상에 오른 순간 연료, 주기 통제 구조에 균열이 생긴다. 농축은 연료 생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술 축적의 문제다. 재처리는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자원화하는 기술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한국이 이를 즉각 무기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기술을 확보하는 순간 전략적 선택지는 확대된다. 선택지가 존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협상장에서의 위치가 다르다. ICBM 기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상 기반 억제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결합할 경우 억제 구조는 입체화된다. 지상, 해상, 공중의 삼중 구조가 형성되면 단일 타격으로
무력화하기 어려운 체계가 된다. 이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억제 설계의 완성도 문제다.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우리 상원에서 핵무기 전진 배치나 핵공유 협정을 논의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구조적으로 흔들린다. 한국이 자체적인 억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동맹 전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등장한다. 동시에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방위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억제 구조에 대한 투자 의지의 표현이다. 부담을 늘리면서 기술 접근권을 확대하는 패키지는 억제, 설계를 공동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신호다. 주변국이 불쾌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이 결합 구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핵잠은 표면이고 연료 주기와 미사일 기술은 기반이다. 기반이 축적되면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기술은 선언보다 빠르게 축적되고 축적된 기술은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핵잠 승인, 농축 재처리 논의, 미사일 역량 축적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한국은 어디까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율성이 제도화되는 순간 동북아 억제 구조는 기존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가?